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약 6개월 보름 만에 1,200명대로 치솟았는데요. 잠정 집계긴 하지만 오늘 오후 6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도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오늘도 1,200명대를 기록할 것 같은데요. 신규 확진자의 88%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20대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각심 좀 더 가져야겠죠. 현재 군 최대 신병훈련소죠.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도 총 3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동선이 겹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더 이상의 확진자 없어야 할 텐데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7월 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온 가족 무좀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hotel, pension, dessert, cafe,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y.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걸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7월 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일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됐죠.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박동엽 국장 연결해서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이어집니다. 조영찬의 미중 바로 알기. 이번 주 글로벌 주식시장 최대 이슈입니다. 중국 최대 차량 공유 기업 디디추싱이 중국 내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한 사건과 또 중국의 전기 부족 사태가 9개 성시로 확대되고 있다는 뉴스였는데요. 관련 이슈가 우리나라 또 글로벌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30일 이 미국 증시에 기업 공개로 44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디디추싱, 이 중국판 우버죠. 중국 인터넷 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네, 디디추싱 같은 경우에는 15개 국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또 회원 수만도 3억 7,700만 명에 이르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원들의 운행 기록이라든지 위치 정보와 같은 그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의 사이버 규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인정보 수집이라든지 사용과 관련해서 불법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우선 앱스토어에 다운로드를 중지시켰고요. 네. 이제 앞으로 45일 동안에 심사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고객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안전한지, 또 미국의 상장을 대가로 빅데이터를 넘기지는 않았는지, 또 사이버 공격 위협으로부터 안전한지를 심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런 조사로 인해서 디디추싱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된 어제 같은 경우에는 20%나 폭락했고요. 네. 또한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3에서 5%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또 빅데이터 회원 정보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갔는지 혹은 이걸 이용해서 다르게 사용했는지 이것 때문에 제재를 강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보들이 자율주행 운전 기술에 응용될 수가 있고요. 교통 분석을 하다 보면은 군이나 정부기관에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중국 사이버 규제 당국이 디디 출싱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조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디디 출싱 외에 화물 트럭 공유 기업인 원만만이라든지 허처방 그리고 구직 웹 사이트인 보스즈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사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부터 데이터 안전법을 발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빅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거대 그 플랫포머들이죠.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는 독점 금지법을 이용해서 벌금이나 경영진을 교체해 줬지만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안전법을 적용시켜가지고 정부의 지도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석약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에 어떻게 보면 경영을 간섭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럴 순 없나요? 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해왔던 알리바바의 마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 이후에 지금 실종된 상태고요. 네. 또한 공산당을 비판을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사라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1,15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판 워렌 버핏이라고 부르는 포션 인터내셔널의 거광창 같은 경우에도 상하이 공항에서 체포영장 없이 바로 연행이 됐고요. 또 코로나 대책을 비판하고 시진핑을 광대라고 불렀던 중국의 부동산 재벌이죠. 렌지 치안 같은 경우에는 당적 박탈, 자산 몰수, 뇌물수수와 권력 남용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홍콩에 도피했던 투모로우그룹의 자오시 안화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얼굴이 덮인 채 휠체어에 실려서 중국에 강제 송환이 됐는데요. 네. 그 이후에 공공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또 그룹은 공중분해가 되면서 정부 소유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연말까지 30대 민간 IT 기업의 CEO가 지금 교체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저항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행방불명되는 사례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거와 관련된 중국 주식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 중단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전 세계는 지금 현재 붉은 리스크와 관련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에 좀 반하는 의견을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거나 하면 갑자기 실종되거나 납치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부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궁금한 건 단순히 이 빅데이터가 유출되고 이런 것 때문인지 뭔가 이렇게 민간 IT 기업에 대한 통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진짜 속내가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서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대량의 개인 데이터들을 자신만이 독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내년 2월에 디지털 위엔화가 정식으로 법정 통화로 발행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디디 출싱이라든지 메이투안, 바이두에서 모은 그 소소한 데이터까지 모아지게 된다면은 휴대폰을 통한 위치 추적, 그리고 안면 인식 카메라를 통한 국민 일상 행동까지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완벽한 빅브라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축적된 빅데이터에 더해서 진화된 AI까지 접목시키면은 눈의 가시와 같은 반정부 세력, 불순분자가 누군지를 가려낼 수가 있고요. 또 불온한 사상까지도 차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국은 행복한 감시 사회로 나가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여타 그 반대 세력은 지금 철저하게 제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통제하기 위해서 정보를 좀 독점하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중국 정부의 강력한 간섭이나 통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내 중국 기업들의 상장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올해 들어서 상반기까지 중국 기업이 미국 내 상장 기업 수는 26건, 조달 금액은 무려 125억 달러 정도에 달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발동이 되고는 있지만 미국 증시가 워낙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서 투자가들의 그 리스크 허용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이지만 시장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독자 생존이 가능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 상당히 된다는 거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 감사와 관련해서는 그 거부를 할 경우에는 주식 매매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미국의 이런 그 상장을 주관하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직 이거 관련된 구체적인 그 제어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중국의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미국 증시에 상장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시장이 워낙 상황이 좋으니까 증시를 상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한다고요? 이게 이해가 제대로 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민주적 가치 훼손보다는 주시장은 돈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높은 수익을 노린 그 중국 기업들의 IPO 물량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중국을 나가서 미국, 영국 또 우리나라에도 계속 상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에서는 계속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면 기업이 이렇게 공중 분해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상장을 하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나요? 네, 아무래도 현재 중국 기업들의 회계 감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그 증권거래소가 강제하는 조항이 지금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테크 기업들의 그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적자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해외 증시에 그 상장하는데 그 기준이 그 특별히 마련된 나라들은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중국이 10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죠. 중국 남부 지역의 9개 성시에서 전력 배급제가 실시되고 있고 2011년 전력 부족 사태 이후에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중국 남부뿐만 아니라 동부 지역까지도 전력 부족 사태가 심각한데요. 광통성, 윈난성, 광시 자치구뿐만 아니라 저장성까지도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상 고온 현상도 있고요. 또 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또 석탄 부족이라는 삼중고가 겹쳐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중에서도 광둥성 같은 경우에는 한 달째 전력 공급 제한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도 순번제로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의 공장이라는 광동성 자체 생산 차질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광동성 같은 경우에는 통신회사인 화웨이, 오포, 비포뿐만 아니라 백색 가전업체죠. 메이디 전기 그리고 TCL 그리고 전기 자동차 회사인 BYD 세계 최대 드론 회사인 DJI 그리고 파운드리 회사인 SMIC와 같은 핵심 IT 기업들의 본사나 생산 거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아무래도 이번에 전기 부족 사태가 길어진다면 공급망에 혼돈이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전력 배급제, 전력 공급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그럼 전기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통일된 한국전력과 같은 회사는 없고요. 네. 이거를 그 전력 회사들이 생산을 해서 서비스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는데요. 네. 각 정부, 지방정부 같은 건 중앙정부가 지침하다란 전력 요금 가격에 받기 때문에 석탄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만들수록 적자가 되고요. 또한 발전소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차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석탄 부족에 따른 전력 생산 차질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만 배당을 받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어떤 시간대에서는 생산을 못하도록 사전 통보가 오는데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산 차질이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가동했던 물동량은 전부 폐기 처분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경제적 피해들이 좀 크다고 합니다. 광둥성 얘기를 좀 하셨는데 광둥성이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기업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광둥성에 많이 진출이 돼 있죠.
네, 광동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가장 큰 성이고요. 또 중국의 무역이 25%를 담당하는데 인구만 1억 명이고요. 면적은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와 거의 유사한 지역인데 홍콩을 배후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그 성보다도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네. 또 광동성은 우리나라와의 무역 교역을 보면은 대중국 그 무역액의 28%를 차지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LG화, LG 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오셈 임플란트와 같은 생산 공장이 있는데요.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 차질이 있었을 경우에는 불량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우리 경제에도 치명타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 이 전력난이 작년 겨울부터 꾸준히 이렇게 제기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전체 전력 생산의 한 60%를 넘는데요. 지난달 초에 석탄 가격이 톤당 15만 원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더군다나 시진핑의 탄소 제로 정책과 맞물려서 석탄 생산을 계속 늘릴 수도 없고 또 물가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전기료 인상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석탄 부족 사태는 아무래도 호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발전용 석탄 수입의 60%를 의존하던 호주산 수입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연말 이후부터는 수입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 인도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남아공, 남미로 수입처를 바꾸려고 하면 되지만 가격도 비싸고요.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량의 석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석탄 가격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 주요 원인이 호주, 중국 무역 갈등 때문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중국이 무역 제재를 계속하면 호주는 결국 두 손을 들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호주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호주가 5G 네트워크의 화해를 배제시켰고요. 또 코로나 기용과 관련된 국제조사를 받으라고 압박을 하니까 아무래도 체면을 중시하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뉴연탄이나 쇠고기, 보리, 면화, 그리고 와인, 랍스터 같은 제품에 대해서 수입 불허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 정도만 되면은 손을 들 줄 알았던 호주가 오히려 무역 다변화를 통해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수출 경기가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호주산 광물이라든지 식량 의존도가 높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게 되면서 전력 부족 사태가 길어지고 네. 또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은 중국이 더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호주, 중국 무역 갈등이 그럼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기미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언제쯤 이렇게 전력 공급이 좀 원활해질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수개월 정도 전력 부족 사태는 계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윈난성의 자원 보고에서 알루미늄이나 주석, 구리, 은, 히토류 같은 생산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구리 가격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탄소 제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데다가 중국 국가 에너지국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전력이 남아 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중국의 체제 구조적인 모순이 되지 않는 한 조기 해결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 회복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전력 부족 사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차차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분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틀린 그림 말고 털린 그림.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벤트 응모만 하면 100% 당첨? 엄마, 민증 좀 주세요. 빨리 성인 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신분증을 그냥 막 주시게요?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택배위 이름과 주소까지. 일상 속 털린 그림은 없는지 함께 찾아보세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 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박동엽 국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엽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장기 법정 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최근에 최종 확정 발표가 됐죠. 예. 네, 신규 사업이 44개고 총 사업비가 119조 원에 이르는 계획이라서 지역별 요구사항이 반영되기를 바랬는데 먼저 국장님, 이 확정된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도에서 2019년 10월부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하여 중앙정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또 6월 29일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5일 국토부에서 최종 고시한 결과 신구 사업 6개 지구와 추가 검토 사업 5개 지구, 총 11개 지구에 반영됐습니다. 네. 특히 그 경부선에서 통합신공항을 경유하여 중앙선을 연결하는 2조 444억 원 규모의 대구 경북선과 중부 내륙과 남북 내륙선을 연결하는 1조 1,437억 원 규모의 문경 김천선 및 영호남을 연결하는 4조 5,158억 원 규모의 대구 광주선 등이 계획에 반영된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되며 향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뭐 말씀만 들어도 몇 천억이 아니에요. 몇 조짜리 계획이라서 네. 철도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기를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반가운 노선이 경부선 서대구역과 통합신공항 예정지인 이 중앙선 의성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대구 경북선이에요. 예.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 성공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노선이었죠. 예. 대구 경북선은 통합신공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본 노선에 대하여 직사님이 직접 국토부 장 차관님을 만나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 후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일반 단선철도를 반영하기 위해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방침 및 타 시도의 형평성 등을 사유로 광역철도 추진을 역제안을
바꿔왔습니다. 통합신공항 성공의 열쇠인 철도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지사님의 빠른 결단으로 광역철도 복선으로 추진을 재건히 하여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 노선이 구축되면 공항 주변 지역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 계획을 통한 통합신공항 영향권 확대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도에서는 일반 철도로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광역철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역제안한 거잖아요. 예. 네, 일반 철도, 광역철도 큰 차이가 예산 차이죠. 예. 네, 일반 철도는 100% 국비 지원인데 광역철도는 건설비 30%, 운영 손실비는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산하고 또 운영비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대구 경북서는 앞으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정부 방침에 따라 지사님의 빠른 결단으로 복선철도로 반영되었습니다. 광역철도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일반 철도와는 달리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비는 30%, 운영 손실비 100%를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타 광역단체와 협력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100%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은 건 아쉽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꼭 유치를 해야 됐기 때문에 꼭 반영이 돼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광역철도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또 반가운 소식이 또 있어요. 초안에는 배제됐던 대구 광주 달빛 내륙철도 신규 사업이 그런데 대구 광주가 이제 1시간대 고속철도 연결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 네,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대구 경북과 호남을 잇는 길은 1984년 왕복 2차로에서 개통된 광주 대구간 88 올림픽 고속도로가 유일하였습니다. 이 또한 각종 사고로 많아 죽음의 고속도로라는 불명예를 31년간 이어오다가 2015년도에 전구간 왕복 4에서 6차로로 확장 및 대구 광주 고속도로로 개칭하였습니다. 더욱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되어서나 여전히 교류를 촉진시키기에는 SOC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달빛 내륙철도가 건설되면 광주 대구간 198.8km를 최고 시속 250km의 고속철도 운행으로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만들어 지역 간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달빛 내륙철도가 그런데 초안에는 배제가 됐다가 나중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예. 네, 이렇게 반영되기까지 영호남의 협치가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예. 그 대구 광주서는 2006년 1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부터 2010년 2차, 2016년 3차까지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네. 금년 4월 21일,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도 경제성을 이유로 또다시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공청회 이후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해 4월 28일 경남 거창에서 영호남 6개 시도지사가 공동 호소문을 발표를 시작으로 6월 13일 철도산업위원회 당연직인 각 부처 차관에게 공동사문 전달과 6월 14일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경남 6개 도의 협치된 노력으로 이룩한 결과임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타 광역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규 사업으로 또 최종 확정된 노선들이 다른 노선들도 있을 텐데 어떤 노선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는 영천 경마공원과 연계한 경산 하양역에서 영천 검호 구간 5km를 잇는 총 사업비 2,052억 원의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사업, 또 현재 공사 중인 경상 구미를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를 김천역까지 연장하는 22.9km 총 사업비 458억 원의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
중부 내륙선과 남부 내륙선 간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70.7km의 1조 1,437억 원의 문경김천 내륙철도, 경부선 비전철 구간인 점천 영주간 55.2km 구간을 전철화하기 위하여 2,709억 원을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긴밀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노선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 검토 사업에는 반영이 됐지만 이번 신규 사업에 좀 빠져서 아쉬움이 남는 노선들도 있죠? 예, 아쉬운 노선을 말하자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달빛 내륙철도와 함께 동서 화합을 위한 횡단 노선인 네. 전주 김천선과 서산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가 신규 사업이 아닌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노선입니다. 특히 김천-구미 통합신공항 연결을 위해 단절 구간으로 남아있는 구미 산단에서 통합신공항선 구간 14.9km를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끝내 반영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노선은 2026년도에 시작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지역별로 참 이번 신규 사업 발표가 나고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 4차 철도망, 국가철도망 이 계획이 딱 나오고 나서 마음이 한결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떠셨어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에 반영된 사업은 부처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 착공 등의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네. 4차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경상북도 박동엽 건설도시국장과 함께 국가철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입니다. 네. 대선 전까지 아마 매주 알아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더불어민주당 오늘 11일 예비경선 컷오프를 앞두고 TV토론회도 열리고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 먼저 여권 대선 후보 지지율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번 한 주가 8명의 후보들에게는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는 일요일 예비경선 이제 후보가 가려지게 되거든요. 네. 과연 각 후보들의 지지율은 어떨까요? KSOI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2일, 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범진보 여권 후보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32.1%, 이낙연 12.9%, 네. 정세균 6.5%, 추미애 6.4%, 박용진 4.4%, 김두관 1.9%, 최문순 1.5%, 양성조 1.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범진보니까 여권이죠. 여권 후보들만 모아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거의 이낙연 2위인 이낙연 후보보다도 한 3배 가까이 높은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토론회가 이렇게 세 차례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 반명 연대 구도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죠. 네. 1위 후보인 이재명 따라잡기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일 텐데. 네. 그래서 1차 토론회부터 상당히 거친 질문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게 박용진 후보는 말 바꾸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지사를 이제 공격하는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토론회에서 이제 이 지사를 공격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지사가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받는 것은 공격을 받는 이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토론회를 통해서 또 이제 다른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또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낙연, 또 정세균, 또 박용진 후보 또는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로 연결될지. 먼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말 바꾸기를 했다, 이렇게 또 공격을 했고요.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안동을 방문했을 때, 바로 우리 안동이죠, 방문했을 때 지역주의를 좀 조장하지 않았냐, 이렇게 또 공격하기도 했고요. 네네. 정세균 후보는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형수 욕설, 또 여배우와 스캔들을 또 꼬집었거든요. 이 난감한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럼 바지를 한 번 더 내려야 하느냐, 이 발언을 해서 그 여진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지 논란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토론회에서 추미애 후보가 그 논란에 대해서 너무 과했다,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재명 지사가 또 바로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찰떡케미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 바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왜 찰떡캠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만큼 이 경선 이전부터 추미애 전 장관과 이재명 지사 사이에 뭐 교감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 그만큼 이 예비 경선 내내, 물론 이제 바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지사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뭐 공격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후보도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이 바로 화답을 한 걸 보면, 네. 두 사람 간에 분명히 이제 교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경선 또는 그 이전부터 이재명 지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추 장관의 속내가 무엇일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걸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뭐 짐작하기가 뭐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와 추 전 장관 사이에 일종의 교감, 또 연대 의식이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선 이전에는 경선 일정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지사에게 또 힘을 실어줬고, 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네. 이재명 지사가 강력하게 전국민 지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세균, 이낙연, 또 양승조 후보들은 반대예요. 선별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추미애 후보는 또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고, 또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다른 후보들이 공격할 것이 아니라 잘 다듬어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도우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네. 보이면서 조금 전에 강지혜 아나운서가 정말 예리한 용어를 발견해내셨네요. 찰떡궁합이 아니냐, 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하고요,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 후보 선호도는 어떻게 좀 갈리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른바 이 친문 지지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지층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 가까운, 절반을 살짝 조금 넘죠. 50.2%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조사인데, 네. 또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대통령 지지층이죠.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절반에 가깝습니다. 49.4%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층, 이른바 이제 친문 지지층은 좀 더 핵심 지지층, 더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친문 지지층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아직까지도 반 이재명 연대를 한다, 또는 이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 면접단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략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지지층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견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세균 후보하고 이광재 후보는 단일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세균 후보, 이낙연 후보의 단일화가 지금 최대 관심사예요.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재 아나운서도
이야기하신 대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세균, 이낙연 두 후보가 단일화한다는 상당히 좀 볼만하지 않을까 흥미진진해지는데 예비 경선 때 단일화를 하거나 연대를 시도하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6명의 후보가 가려지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일화 또는 연대를 한다는 것은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의 지지율을 좀 역전시켜 보겠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나마 2위나 3위 또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를 통해서 좀 지지 기반을 확대해 보겠다.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역시 또 관심이 높아지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좀 경쟁력의 파급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예비 경선 때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이 본경선으로 넘어가서 6명으로 가려지고 난 다음에 9월 달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선출되니까 그 전에 대체로 한 8월 중순쯤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까지도 아직 이런 구도가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구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도 호남을 기준으로 해서 연대할 수 있는 인물이 이낙연, 정세균이거든요. 네. 적어도 8월 중순쯤 가면 이 구도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단일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호남 지역 기반을 한 사람이 단일 후보가 확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만 결선 투표까지 좀 노려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9월 달 초순에 치러지는 이 첫 본경선 때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결선 투표 가면 또 나머지 5명의 지지가 또 뭉쳐질 수 있기 때문에 8월 중순쯤 가면 그래도 이낙연, 정세균 두 인물의 단일화는 시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컷오프가 지나고 8월 그렇죠. 중순 이후 되면 그때 소식이 좀 들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어요. 네.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 민생 투어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최근 지역별 지지율은 변화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요. 대전도 방문하고 충청 대망론도 이야기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만났어요. 만나고 참 네. 거침없는 행보인데요. 앞서 소개드렸던 자기 대선 후보 지지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 이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서울 지역도 30%대, 경기 인천도 한 30%대의 지지율, 다자대결 구도에서요. 그 다음에 충청도도 충청 대망론을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30%대, 대구 경북에서도 뭐 충청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30%대, 부울경도 30%대.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호남 지지율이 좀 높을 때 더 높여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겠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지난달 29일 출마 선언을 하고 난 이후 또 탈원전 이야기를 하고 또 역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점령군 이야기. 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 보수 성향이 강해지면서 호남 지지율은 대체로 또 낮아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다른 웬만한 지역들은 대부분의 지역들은 한 30%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호남은 이번 조사를 보면 한 15.5% 다른 지역의 절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어느 시점에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할지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호남의 지지층을 좀 얻는 게 숙제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지지율을 좀 확충할 수 있을 때 외연을 확장했을 때 윤 전 총장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온다고 보시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윤 전 총장 지지율 하면은 뭐 반문 정서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네. 이제 또 확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또 2030 MZ 세대로부터 더 지지율을 받았었는데 최근 이제 보수 성향을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네. 뭐 호남 지지율도 그렇고 네. 조금 중도층이나 MZ 세대의 외연 확장이 좀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또 행보에 따라서 지지율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그때 네.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현안 하나를 살펴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지금 걱정인데 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일주일 더 연장이 됐죠. 네. 국민 여론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지 말라는 의견이 컸었죠.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상당히 이 코로나19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25일 날 1240명 이후에 1212명 이 확진자 숫자가 최대거든요. 역대 이제 두 번째로 높은 확진자 숫자가 나왔는데 안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참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10명 중 7명 이상 71.6%는 일주일 연장이 필요하다. 일주일 연장만으로는 또 부족하다. 이런 응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 정말 줄어들어서 이제 좀 안심해도 될까 싶었는데 이렇게 또 확진자가 늘면서 더 걱정이 커지고 있죠. 방역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적 여론은 완화하지 말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